굉장히 나라 걱정을 엄청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소감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부끄러운데 저는 그냥 아주 단순히 생각했거든요. 그냥 오늘 밤부터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새벽에 깼을 때 갑자기 막 탄핵, 계엄, 뭐 헌재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밤이 끝날 것 같아서 되게 좋다 그런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밖에 돌아다녔나 봐요. 우리 광화문에서 이렇게 사람들 표정이 좋다는 게 일단 저는 그런 어떤 안도감이랄까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느낀 게 제가 느낀 거하고 비슷한가 보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그 결정 요지 발표한 데에서 제일 눈에 확 들었던 문장이 이제 피청구인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지 덕분이니까 그 피청구인의 어떤 헌법 위반, 법 위반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취지의 그 문장이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난 넉 달을 되돌아보면서 뭐가 되돌아볼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은 그 계엄의 밤 국회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달려갔던 시민들 막 처음에 계엄군이 막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시민들이 몸으로 막 막잖아요. 몸으로 막 맞고 등으로 비비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게 과거의 계엄 때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그 깊게 남아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사실 특수훈련을 받았던 군인들인데 막 그렇게 멱살 잡고 막 몸으로 갖다 비비는데도 별반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뭐 일부 구석에서 좀 과격한 행동을 한 군인들도 있긴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깊게 이렇게 남은 인상인데 그 문장을 들으면서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로 그 장면을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상식적인 어떤 판단 가지는 상식적인 판단에 거의 부합하는 결정문이 나온 게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좀 그것도 안도가 됐어요. 이게 사태가 이제 파면으로 일단 종결되었다는 것도 안도감이 왔지만 이 한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위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겪었던 상황에 대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한 것 같아서요. 그것도 저는 사실은 오늘 결정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그 위로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전통적인 보수의 관점에서 하시는 걱정이고 어떤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각도에서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군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건 제가 저도 충분히 인지했는데 이것이 어떤 국가적인 문제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는 존재인데 그 국군의 힘을 국민에 대하여 행사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강제력, 물리력 이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행사해야 되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야당과 국민에 대하여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연관급 중간 지휘관들이죠. 지휘관들이 이건 뭔가 이상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적인 판단한 거예요. 아쉬운 것은 그 사령관급에서 이것은 위헌 위법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하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더 확실히 하고 사실상 항명하는 그런 걸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안 됐고 연관급에서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항명한 이게 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군의 위상과 사기와 어떤 권위와 또는 국민의 신뢰와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누구나 동의할 것 같아요. 방법에서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앞으로 논의해볼 충분히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되네요. 또 한 가지 이번에 그 전문을 발표하면서 낭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8대 0은 8대 0인데 이게 거의 완벽한 8대 0이다. 너무 완벽하게 헌법재판관들이 일치하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 거리에서 7대 3 정도로 나뉘었던 거랑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법리니까요. 이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법리지. 그 법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지. 그 세력 대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주장을 100개 모았다고 그 옳은 주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다는 건 자명합니다. 지금 이걸 보면 분명하고요. 네. 그래서 그 법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뉘어진 진영의 숫자의 많고 적음과 직결될 수는 없다. 그런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언론이 물론 언론사마다 태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헌재의 판결을 보면 이제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역행위였잖아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이제 반헌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파면이 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를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반역행위를 한 대통령 진영에도 동등한 지위의 발언권을 준 언론사가 많아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마이크를 쥐어주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준 결과 나타난 진영 결집으로 탄핵 반대 여론이 조금 높아지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또 그렇게 발언권 주는 걸 정당화하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이게 우리 조 대표님도 오랫동안 언론인이셨는데 지금도 언론 활동을 하시고요. 근데 뭐랄까 이 자유 언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일부잖아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제로 해서만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자유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일부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재의 조건이고 또한 상호 간의 존재의 필요 조건이 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게 언론인데 여기에서 이 헌법의 기본 질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한테까지도 그리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마이크를 쥐어준다는 거는 이것은 저는 이번 내란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불법 비상계엄 이거지만 네. 근본적인 이유는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그죠?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칼 들고 대통령실에 간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다수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지해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이렇게 탄핵당할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을 때에는 그 사람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어떤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대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자기의 판단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밝힐 줄 아는 사람인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그런 걸 한 적이 없고요. 되게 이게 이번 이제 내란은 저는 이해가 돼요. 검찰총장 시절에도 의심이 들면 그냥 압수수색하고 구속시켰다고요. 나중에 뭐 무죄 판결이 나건 그건 상관없고 그리고 그런 태도로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의심이 드니까 자기는 의심이 드니까 잡아들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드는데 내 의심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의심이 들면 내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저 친구를 털면 돼. 이 생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기소를 했고 압수수색을 하고 중앙선관위에 군인을 보내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을 잘 구별하는 법도 우리가 좀 차제에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기가 그 개인 윤석열로서 하고 싶은 말만 했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에 네.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이 뭔지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거죠.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소문이 벌써 많이 퍼져 있는데요. 유튜브 계정을 하나 연다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윤석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네. 또는 본인이 직접 유튜브 계정을 보통 이제 계정 판다고 얘기를 하는데 파지 않으면 네. 그 이제 탄핵 국면에서 계속 계엄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부정선거론 퍼뜨렸던 그 구독자가 150만, 200만 되는 유튜브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 출연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두 분께서 공이 일종의 측은지심 얘기를 하셨습니다. 탄핵돼서 약간 좀 불쌍한 느낌도 있고 마음이 좀 약해지는. 불쌍은 안 합니다. 좀 세상은 냉혹하거든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이긴 한데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또는 되어서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에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봐요. 우리 조 대표님 역사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역사 속에 권력의 역사 속에 보면 권력을 손에 쥐었다가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친 사례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이게 권력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 같아서 잘못 휘두르면 타인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자기를 해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권력은 가지고 있을 때 두려움을 느껴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윤석열 씨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자기는 하나도 안 다친다고 생각하라고 그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과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칼을 들고 덤빌 거예요. 진짜 냉혹합니다. 하이에나처럼 살점 한 점 뜯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달라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마 자기 앞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씨가 받고 있는 모든 형사적 범죄, 형사범죄의 혐의들이 다 위로 솟구치고 예,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될 거다. 그 자신과 배우자 측근들을 향해서 그렇게 좀 전망해요. 법의 영역이 있고 이제 정치의 영역이 있죠. 지금 조 대표님 말씀은 국민 정치적으로 분열이 심화되어 있고 대립이 심화되어 있고 또 거기에다가 뭐 부정선거론, 음모론이 뭐니 해서 여러 갈래로 지금 민심이 흩어져 있는 조건에 나라는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이런 조건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고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음의 통합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우원식 국회의장 그 성명 예를 들면서 말을 한 단계만 좀 덜 날카롭게 하자는 제안도 하셨고요.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그냥 큰 무리가 없다면 적용하자는 말씀도 그 정치의 맥락이 저는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죄도 아니고 반역죄에 해당하는 내란죄 피고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윤석열 씨의 지시를 받고 자발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자의반 타의반 그 일을 수행한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는. 예, 그게 주연무 종사는 5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렇게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그 본인 혼자만 저렇게 나와서 막 다니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이제 법의 논리가 또 한편으로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구속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절차가 있는 거라서 이걸 구속하기 위해서 또 막 온갖 수단을 쓰는 거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굳이 뭐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뭔가 일이 저절로 흘러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다시 재구속되는 그런 계기 또는 재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해야 된다는 여론 이런 것이 높아지게 만드는 행위를 윤석열 씨 스스로 하리라고 봐요. 만약 그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가 이런 TV 토론을 볼 여유가 있다면 지금 누가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말려도 안 들을 것 같아요. 반윤으로는 안 되고요. 저는 이제 보수 쪽이 아니니까. 근데 보수가 원래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는 건 알거든요. 외국 사례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기, 우리 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수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 나의 개성 이런 것이 때로 국가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절제할 수 있어. 내가 희생할 수 있어. 이게 보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보수는 우리가 잘 사는 걸 중시해요.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도 우리가 하고 자주 국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 재정을 쓸 때도 우리를 위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 유럽의 사례를 보면 지금 트럼프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돈을 외국 사람을 위해 쓰지 마. 이걸 극우라고 그래요. 이 유럽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보수가 외국을 추종해요. 미국을 사대하고요. 심지어는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 무역을 수출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면서 거기 쫓아간다고요.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가 재건되려면 진영 반윤 정도가 아니고 국익 중심의 가치 체계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보수다운 보수 후보가 나와서 국민의힘당을 후보가 되고 그리고 당의 노선을 그런 쪽으로 개편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언행과 정책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보수를 재건해야지 우리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능성은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한동훈 씨가 그 얘기를 하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보수의 중심 가치 중에 법치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법치는 국민들이 법 지키라 하는 게 법치가 아니고 권력자가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예요. 근데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정치의 수단으로 검찰권을 사용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거기서 야당 대표를 잡아넣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이 국가 권력을 정치의 수단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보수의 가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해치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열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를 할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나머지, 그러니까 계엄의 밤에 달려와서 한 거 이런 건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던 검찰 조직, 국가행정기관인 검찰 조직을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한 거, 여기에 앞장선 거,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할 거기 때문에. 예, 이건 달라요. 그 이제 보통 우리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율이 한 3% 됩니다. 그렇죠. 최종 무죄 가는 게요. 근데 이재명 대표 사건은 왜 무죄가 이렇게 많냐? 벌써 4번째 무죄다. 이렇게 어느 신문에서 칼럼도 막 쓰고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형사 기소 사건에서 무죄율이 이례적으로 높으면 그것은 야당 정치인을 판사들이 봐준 게 아니고 원래부터 무리한 기소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의 차이고 이제 그 판단의 차이일 수 있는데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특히 이제 이번 선거법 2심 판결은 그 2020년도 대법원 판결의 판례에 완전히 의거한 판결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 위정교사 사건 무죄는 지금 1심에서 위정했다고 자백했던 그 증인이 항소심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1심에서는 거짓말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판국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모든 사건을 볼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보면 너무 높아요. 무죄율이. 이재명 대표는. 근데 그게 야당 대표라서 높은 게 아니고 무리한 기소가 너무 많았다는 증거로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관점에서 조 대표님께서 한번 그 판결을 잘 살펴보시면 좀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은 탄탄대로보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됐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안 보더라도 이런 조건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면 탄핵당한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 그리고 더더군다나 출당도 안 시킨다 그러고 계속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조건에서는 이기기 어렵다. 그 당이. 라는 게 우리가
경험적, 직관적으로 여론조사표 안 보고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뒤집으려면 이걸 뒤집을 만한 변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상대가 강해지는 거. 지금 조 대표님 말씀처럼 보수를 혁신하는 새로운 리더가 나와서 국민의 신임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상대가 강해지죠. 근데 내가 약해지는 게 있죠. 실수를 하거나 뭐 내부가 엇발질을 분열되거나 하거나. 왜냐하면 이제 집권이 눈앞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네. 있죠. 또는 너무 선거를 낙관하게 되면 이제 선거 공약을 마련하거나 국민들과 대화하는데 태도가 안이해질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엎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정도를 걸어야죠. 정책 정당으로서 정도를 걷고 그 당내 경선부터 시작해서 대선 본선에 임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페어하게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모든 일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이거를 귀담아 듣고 거기에 부응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적인 건데 그럼 교과서대로 하면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하나만 더 국민이 원하는 거 1번이 뭘까요? 지금 1번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죠. 경제 살리기. 저는 뭐 그 명백하다고 봐요.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뭐 각종 데이터, 이렇게 경제 거시경제 데이터, 네. 니시 데이터 이런 거 나오는 거 봐도 그렇고요. 뭐 다 맞죠. 주변에서 얘기 듣는 것도 그렇고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조기 대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거는 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대외 여건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조기 대선 과정에서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 주문하신